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금요일 날 시장은요, 정확하게 예측을 들여놓고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장세였죠. 그 전날 뭐라고 예측을 드렸었습니까? 27일 날 배당 낙일은 무조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2400을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겪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벌써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미리 예상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장 보셨다시피 어땠습니까? 배당락이 아침에 이루어졌고 장중에 코스피 2400이 또 무너졌고 2390선, 80선까지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또 역시 우리가 걷어들여야 된다. 반대 매매 같은 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라인인 670이 다시 670을 하회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배당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하락이 출발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장중에는 제가 목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목요일 날 그 장마감 방송에서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라는 사실은 그 제목이 미국 드라마의 제목이죠. 거기에서 그 지정 생존자라는 국내에서도 아마 넷플릭스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미드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좀 흡사한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는 증시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장중에 우리 국내 정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라마에 마치 그 시놉시스처럼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대통령이 뭐 2주 전에 손발이 묶였는데 또 어제 그 국무총리가 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것도 법적으로 150명을 기준으로 하냐 20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죠. 왜냐면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의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그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국회 폭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란이 아니고 반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면 무엇일까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어제 장중에 환율이 1480원까지 그 돌파를 잠깐 하기도 했었었고 또 사실 정치 이슈가 12월 3일 날 계엄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일주일 이내로 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계엄이라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상에서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 이후에 어떤 선동, 말하자면은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기, 모함이라면 모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회 폭거가 왜 벌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딱 하나죠.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야당 대표가 수많은 범죄 혐의로 인해서 한겨레도 이제 지금부터 수개월 내에 어떤 유죄 확정이 된다라고요. 이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유죄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기 대선에도 출마를 못하니까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으로 끌어내려서 대선을 빨리 진행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본인의 모든 범죄 혐의를 셀프 사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건 뻔한 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몰라서 동조를 해주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싫으니까 동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요. 그렇게 코스피가 2380선까지 휘청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펀더멘탈 그리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다시 한번
어떤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다시 플러스 쪽으로 예전에도 2400이 무너질 때마다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냈었어요. 얼마 전에 12월 들어서 코스피가 2400 그 테스트를 거칠 때마다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어제도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어쨌든 낙폭이 좀 줄면서 종가는 2400 코스피 2400 이상으로 마감을 해 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참 그 예상이 된 그런 그 흐름이었지만 이렇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연말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좀 그 증시의 그 분석 역할을 해주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안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그 유로존 얘기 말씀드렸었죠.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한국보다 성장률 자체는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 이거는 또 유럽의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희망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한국처럼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최근에 계속 그 미국하고 같이 최고가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성장률이 낮고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그 경제 구조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많이 밀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케이스들을 보면 그래도 여기서 더 밀리기에는 어려운 주가 수준이구나,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유로존 중에서도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조금 그 주가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상반되게 움직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유로존이나 한국하고 공통사항은 트럼프의 당선과 트럼프의 그 무역 문제, 이런 것들,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한국이 똑같이 봉착한 상황. 그런데 그 주가로 봤을 때는 독일은 그래도 주가가 최고가권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트럼프 문제로 인해서 또 주가가 동일하게 같이 유럽이든 한국이든 같이 빠진 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관세가 무조건 주가에 부정적으로 외국에 있는 미국의 아닌 국가들의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구나,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인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3,400선 회복했고 일본 증시는 뭐 4만 선 또 회복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최고가권하고 또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상황. 자, 그런데 유럽 중에서 프랑스가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었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증세라든지 감세라든지 예산안 관련해서 정치 그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한국처럼 과도한 건 아니었지만 단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국가의 내부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그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주가하고 한국 주가를 좀 비교를 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뭐 그 국가의 어떤 그 탄핵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어떤 정치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치 리스크들, 그 나라의 그 국내에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해당 국가의 국내 그 정치 리스크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경우에 그 복원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 얘기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그 국가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되더라. 자, 지금 우리나라의 초유의 사태,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또 그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벌처럼 조만간에 뭐 다음 주 정도에 그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그 후한무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직까지 우리 국내의 정치 리스크 그리고 정치의 후진성이 증시에 좀 더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시스템을 믿어보자. 그렇다면은 이번 정치 이슈가 이 정치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는 증시 그 자체는 또 오랫동안 그 하락 국면을 지속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면 역시 또 단기적으로 단타라든지 단기 수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세계사에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 위대한 그 위인전에나 나오는 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냐, 누구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1등으로 꼽는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처음 으로 프랑스가 공화정, 민주 비슷한 거죠. 공화정 국민들이 이제 왕을 대신하는 그런 국가의 대표를 뽑는 그런 공화정 체제에서 처음으로 총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총통령이 됐는데 나폴레옹이 그런데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영국도 그렇고 뭐 스웨덴 뭐 스페인 뭐 독일 주변 국가들은 다 황제가 있는 왕이 있는 국가들이니까 국왕이 있는 국가들이니까 프랑스만 왜 공화정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영향이 그 왕정 국가들에게도 분명히 또 그게 전파가 되면은 그 국가에도 어떤 소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프랑스를 공격을 하죠. 이제 공화정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저는 나폴레옹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고 주변 국가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폴레옹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나폴레옹이 총통령이 되니까 주변에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로 인해서 어떤 안정적인 체제가 유지가 안 되고 또 주변국에서는 공화정이 아닌 왕정으로 복원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황제 스스로 이제 총통령이 아닌 스스로 자기가 황제가 됐던 거죠. 나폴레옹이요.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됐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게 본인이 어떤 황제로 등극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내부에서의 어떤 모함, 시기, 그다음에 그런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황제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나폴레옹이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먼저 악역 역할을 먼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폴레옹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유럽권에서 전쟁들마다 모든 국가들하고 싸울 때마다 다 이겨냈잖아요. 단기에 다 승리하고 다 정복을 시키고 다 굴복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했다라는 측면보다도 어쨌거나 경쟁에서 어떤 상대를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완벽한 것 같았지만 나폴레옹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그런 이제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진 않았죠. 러시아 원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몰락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또 영국은 이제 섬나라니까 아무래도 해군력이 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렇게 굴복을 시켰는데 영국은 굴복을 못 시킨 상황에서 영국 경제적으로 굴복을 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이라는 거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못하게 한 거죠. 영국하고 주변국들이.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경제 논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막상 그 영국과의 무역을 안 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그 영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같은 거, 상품들 같은 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니까 불만들이 쌓이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그 욕구가 정치적인 욕구를 앞선다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폴레옹도 역시 그렇게 위대한 면이 있었지만 그 나폴레옹의 그 패착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살짝 자기를 포장을 해서 속일 수도 있고 또 거짓말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정치 상황에서 본 것처럼 배신 같은 게 거듭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그 인생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겸손한 사람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제가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요. 저는 그 체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 생각이 못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런 행악도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뭐 윤석열 그 대통령 주변에 그런 배신자들도 나오는 거고 또 윤석열 자체로도 그 사람을 제대로 잘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라든지 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계엄에서 보다시피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인간들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매매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30일 날 마지막 매매일 날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폐장일 날 유튜브를 만약에 못 올린다고 하면은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2024년도 증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또 2025년도 증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